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4페이지 착오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일단 개념은 이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했으면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모르고 했으면 이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한데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만 정리해 볼 건데요. 일단 개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 반복이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나와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는 동기의 착오죠. 법률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는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개념에서는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요.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겠죠. 첫째 기억할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표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착오가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경제적으로 불이익한가 아닌가 가지고 쉽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 번째인데 우리 판례는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수량이나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중요 부분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중요 부분이다 그러면 불리하면 다 취소하겠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면 뭐 팔았는데 좀 싸다 그러면 판 사람이 취소, 샀는데 좀 비싸다 그러면 산 사람이 취소. 거래의 안전이 엄청나게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것들은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잘못됐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입증입니다.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취소하고 싶은 표의자 측에서 입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실과 중과실의 차이점이 뭐냐?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과실이고요.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과실이고요. 현저하게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중과실이에요. 그럼 우리 판례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구별합니다. 누군가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단순한 과실로 이해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이건 뭐죠?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이해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안 떼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저보다 선순위로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저당 잡혀 있더란 말이죠. 이랬을 때 만약에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등본을 안 떼어봤다면 그거는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고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가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중대한 과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입증은 누가 하느냐? 상대방이 하겠죠. 왜냐하면 입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대한 과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으니까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을 입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착오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고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25페이지 오시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 기망을 빼고는 어차피 이것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해 두시고요. 요건을 검토해 보면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착오지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죠. 근데 이 기망이 꼭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 1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1억 2천에 팔래요. 이럴 때 제가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는 1억 2천짜리가 아니라 1억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뭐는 없는 거죠? 고지 의무는 없는 거죠. 이때는 기망도 아니고 사기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기망이고 사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니까
침묵하고 있는 것도 기망사기인 거죠. 이것도 나왔고 또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 사기다. 왜냐하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고요. 고지 의무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침묵하는 것도 뭐가 돼요? 사기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기망이 다 사기냐? 아니다. 요 기망이 위법해야 비로소 뭐죠? 사기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위법성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의 존재죠. 다시 말하면 기망이 있고 그것이 사기가 되려면 뭐 할 정도에 대해 비난할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한 과장 광고 뭐 이런 것들은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비난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파트가 있는데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제가 1억 2천을 불렸어요. 그럼 1억짜리를 1억 2천이라고 부른 것은 기망인데 그것이 사기냐? 아니다.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것이고요. 1억짜리를 1억 2천을 부르는 것은 뭐 할 수 없죠? 비난할 수가 없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 것이 사기냐? 고의면 사기일 수 있어요. 만약에 과실이면 사기가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릴 때는 충분히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지만 빌릴 당시에 뻔히 못 갚을 거란 거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갚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사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고의는 이중의 고의, 이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는 2단계 고의가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가끔 사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저거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참 신기하네. 그렇다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는 넘어갈 정도가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30억을 헤쳐먹었다, 뭐 10억을 헤쳐먹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그죠? 어렵게 공부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민법은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습니다.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요.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뭐 적극적 행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강박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된 상태로 여겨진다면 이때는 아예 뭐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래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그때는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강박도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되고, 요 강박의 위법도 결국 비난 가능성의 존재를 말하는데, 요 강박의 위법성, 비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둘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서로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위법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 가백에요 1억을 빌려줬고요 1억을 돌려받았어요. 물론 빌려준 돈 돌려받는 것은 뭐죠? 정당한 이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백에 뭐라 그랬냐면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 안 갚으면 니네 집에다 불 질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빌려준 돈을 갚았다면 받았다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강박이라는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할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소 고발이죠. 누가 자기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누가 자기를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따라서 그래도 그 자체는 뭐예요? 정당한 것이니까 의리가백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을 받았다면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억 플러스 알파 해서 무엇을 취득했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때도 위법한 강박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또 요 고의도 뭐죠? 이중의 고의,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요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가 필요하죠? 2단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인과관계인데 요 인과관계도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 2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효과가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인 효과는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런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고 특히 이런 건 큰 문제 없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강박을 쳤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뭐 상대방이 사기친 경우죠. 근데 문제가 되는 여기서는 이해가지고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 매매 계약을 했냐면 병이라는 놈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강박을 치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 문제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면 엉뚱한 을 상대방이 뭘 보죠?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으면 언제만 취소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겠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게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취소를 못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5. 취소를 안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왜 이놈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갑한테 사기 강박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 피용자인 경우죠. 피용자인 경우에 우리 판례는 뭐로 보냐면 제3자로 봅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병이 대리인이라면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항상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해가지고 서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과가 생기냐?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보내지 않아도 효과가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하고요. 넘기셔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해가지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원칙 도달주의다. 그 다음에 2번 도달주의 원칙에서 1 도달의 뭐죠? 의가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표시는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효과가 생기느냐?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도달이 되면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도달이란 말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도달이란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해서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것만으로도 뭐가 되냐면 도달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알 수 있는 상태까지만 필요하고요. 알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면 도달이 된다는 말은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거 물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일단 뭐죠? 집의 영역 내에 진입된 것으로 이해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집의 영역 내에 진입했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한 상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첫째, 즉시 회수. 표의자가 보냈어요. 가정부가 받자마자 옆에 보고 있다가 바로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할 틈이 없었죠? 읽어볼 틈이 없었기 때문에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므로 뭐 되지 않죠? 도달되지 않는 거죠. 수치인이 불명해요. 제가 편지를 받았거든요. 상대방이 직접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남의 편지 안 뜯어보는 게 뭐죠? 통상적이잖아요. 그 말은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죠? 도달되지 않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지에 배달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주민등록지에 배달됐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주민등록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뭐 되지 않습니까?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니까 뭐 되지 않죠? 도달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누가 입증하느냐? 입증책입니다.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달됐음을 표자가 주장한다면 표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뭐죠?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표자 입장에서는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등기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됐음을 뭐 하냐면 추정을 해줘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할 때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게 좋죠. 왜냐하면 보통 우편,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교재 보시면 이제 좌측에 3. 도달주의 효과에서 기억, 의사표시의 철회가 나오죠. 철회가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죠. 그러면 도달주의는 도달이 돼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가 있고요. 도달된 후에는 뭐 할 수 없죠? 철회할 수가 없다. 니은번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당연히 누가 책임을 져야죠? 표의자가 불이익을 입는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디귿번 발신 후의 사정병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의 상단에 도달주의 예외로서 뭐가 나오죠? 발신주의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있는데 이 발신주의는 크게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예요.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에요. 그럼 그 답장이 뭐가 있을까요?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발신주의를 취해요.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예외적으로 뭐죠? 발신주의다. 발신하게 되면 효과가 뭐죠?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일단 결론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이 상대방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받더라도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피의자는 도달됐음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안 되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들이 도달을 안 되는 이때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재는 안 넣어놨는데 한 가지만 좀 기억할까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언제 하냐면 피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공시송달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과실이 없이. 그때는 뭐죠? 공시송달합니다. 누군지는 알아요. 다만 의인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공시송달합니다. 여기까지고 과실 없이고 그 다음에 방법은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간 게시하고요.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가 뭐죠? 공시송달이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29페이지부터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죠. 1번입니다. 갑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갑을 사이에 법률관계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러면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라는 말은 결국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요 사례는 아까 우리가 다뤘던 그 사례인 거죠. 갑이 기부, 증여하겠다라고 했지만 증여할 마음이 없는 거죠. 비진이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뭐까지 마쳤어요?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해서 을은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고요.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 병한테 팔아먹으면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답만 보면 되겠죠.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알 수 있었는데 몰랐죠? 이게 뭐죠? 과실이죠. 따라서 을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죠. 2번 문제 보시면 비진입 표시가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요거 이제 판례로서 좀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죠?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것도 이유를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뭐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외우자고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우리 판례점이고 조심할 것은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외웁니다. 자,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그거는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뭐이긴 합니까?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1번 해가지고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입 표시이다. X죠. 2번은 맞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물론 뭐죠?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원칙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 상대방은
선의이고 어떻게요? 무과실이어야 하고요. 4번은 진양 의사표시 전형적인 사례고요. 그 다음에 5번 진양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니까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측에서 상대방의 악의를 뭘 해야 돼요? 입증하여야 된다는 질문도 맞죠.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은 뭐죠? 맞습니다. 진양 의사표시 진이란 말 나와 있는 대로 진종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어요. 무효죠. 무효인 것이지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우리가 취소에 대해서 뒤에서 또 할 거예요. 하는데 취소는 뭐냐면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거든요. 그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 거죠.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 거죠. 따라서 만약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결국 뭐예요? 일단은 뭐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더라도 일단은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대리 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의사표시의 불시효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나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고요. 5번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종어휘 표시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4번 해가지고 갑과 을이 성종하에 이렇게 나와있죠. 자, 우리가 통종어휘 표시에 대해서는 사례를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고 전형적인 사례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보자고요. 갑과 을이 서로 통정하여 갑소유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럼 결국 갑과 을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뭐죠? 등기를 줬다까지 똑같죠. 그 을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에게 위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병에게 뭘 설정해 줬죠? 저당권을 설정해 줬고 이 병이 아무것도 모른다 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달라진 것은 뭐 이 뒷부분 달라졌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1번 병은 맞는 걸 찾습니다. 병은 자신의 저당권이 유효한 것임을 적법하게 추정할 수 있다. 5. 왜냐하면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 제3자는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머지 분들은 반복적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5번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일단 제3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1번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압류했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예요? 제3자가 되고요. 3번 통정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4번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등기를 했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죠? 제3자가 되고요. 5번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압류한 사람도 새롭기 때문에 제3자가 돼요. 답은 2번이거든요.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왜 그런지 계약법에서 아주 쉽게 이해될 거고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롭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원래부터 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6번도 거의 비슷하죠.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찾으라고 하는데 기억
통정어의 표시 후에 가압류한 사람 제3자고 또 통정어의 표시 후에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도 뭐예요? 제3자죠. 리을 번 대리이행에 있어서 본인은 물론 뭐죠? 제3자가 아니고요. 또 리을 번 또 나왔네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도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전형적인 사례죠.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해줬고 병이 선이라는 사실이 문제에 남아있거든요. 자, 틀린 것을 찾으러 하는데 5번이죠.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제3자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갖고요. 뭐까지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죠. 자, 여기까지고. 자,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